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눈에 가시 같은 사람 때문에 너무 고통받았던 40대 자영업자입니다. 눈에 가시라는 말을 예전엔 그냥 을에 말하는 관용어로만 별 생각 없이 썼었는데 그 사람을 알게 되고 나서는 그 뜻을 정확히 느끼게 되었어요. 정말 그 사람만 눈에 보이면 가슴이 답답하고 그쪽으론 쳐다도 보기 싫은 게 딱 눈에 가시가 박힌 것처럼 괴롭더라고요. 아마 제 사연을 듣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하나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경우에는 그 사람이 바로 제 시누이였습니다. 저는 원래 첫 직장이 항공사였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스튜어디스를 꿈꾸면서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왔고 대학도 관련 학과에 진학했을 정도로 전 스튜어디스라는 직업에 진심이었죠. 저희 아빠 역시 제 꿈을 응원해 주셨고 저는 혼자 고생하시는 아빠를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끝에 비교적 어린 나이에 스튜어디스가 될 수 있었답니다. 놀랍게도 단번에 시험을 합격한 것이었죠. 학생 때 꿈꾸던 삶을 살게 된 전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막상 현실은 제가 꿈꾸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실제로 일해보기 전 선배들이 스튜어디스의 고충들에 대해 말해줄 때는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 현실로 닥쳐오니 힘들더라고요. 물론 연차가 쌓이면서 여러 힘든 점들은 무뎌졌지만 도저히 익숙해질 수 없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나날이 악화되는 건강 상태였어요. 저보다 10살 이상 많은 베테랑 선배들도 계셨지만 남들보다 허약한 체질이었던 것인지 저는 면역력 저하로 인한 각종 질환들에 시달려야 했어요. 결국 저는 6년을 겨우 채우고 그 일을 그만두어야 했고 제 건강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장으로는 누구나 아는 이름이 있는 백화점 명품관에 취직하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 전에 스튜어디스로 일할 때는 끊이지 않고 연애를 해오긴 했어요. 대학생이었을 때부터 항공과 학생이라는 이유로 각종 소개팅, 미팅 등 자리는 많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종종 번호를 따였으니까요. 그런데 백화점으로 직장을 옮긴 뒤에는 연애를 한동안 하지 않고 있었죠. 이제는 나이도 있고 컨디션도 계속 안 좋다 보니 항상 거기서 거기인 남자 만나는 것도 피곤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그 전에 만났던 남자들이랑은 달랐어요. 제 조건이나 만들어진 모습이 아닌 저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해준 사람이었죠. 뭐야? 오늘은 왜 모자 쓰고 왔어? 어차피 차로만 이동하는데. 오늘 아침까지 장염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씻지도 못하고 뻗어 있었거든. 머리 감긴 했는데 드라이를 하나도 못해서. 머리를 감았다고? 몸도 안 좋은데 뭐하러 그랬어? 속은 괜찮아? 너 아픈 거 내가 몰랐던 것도 아닌데 옷도 편안한 걸로 입고 오지. 머리 드라이 안 하고 옷 편하게 입어도 이쁜데. 참나, 됐어.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긴. 나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예전처럼 예쁘지 못해도 더럽지 말아야지. 뭐 어때? 나중에 결혼해서 같이 살면 더한 꼴도 보여야 하는데. 근처에 죽집 찾아놨어. 그리로 가자. 남편은 늘 저에게 한결같이 안정적으로 애정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어른스럽고 성숙한 사람을 만나니 저도 전보다 더 성숙한 사람이 되더군요. 남편을 만난 이후로 저는 제 일에 더욱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실제로
남들보다 더 빠른 승진을 하기도 했어요. 관리자로 3년이 넘게 일하던 저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저만의 주얼리 샵을 차리는 것이었죠. 백화점에서 일을 하다 보니 정말 많은 상품을 봐왔고 사람들의 니즈를 꽤 자세히 알 수가 있었거든요. 저는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도 퇴근 때마다 창업 계획을 촘촘하게 세웠죠. 남편도 그런절 항상 응원해 주었고요. 그러다가 저희가 연애한 지 4년이 되었을 때 남편으로부터 프로포즈를 받게 되어 결혼하게 되었답니다.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는 너무 행복했는데 결혼 준비를 시작하자마자 저는 차가운 현실을 마주해야만 했어요. 연애는 낭만이고 결혼은 현실이라더니 그 말이 딱 들어맞았죠. 남편은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아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일은 바로 악기를 수리하고 판매하는 일이었어요. 그 일이 그냥 말로 들으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최소 가격이 저희 집 보증금과 맞먹는 수준의 악기들을 다루고 판매하다 보니 돈을 엄청나게 벌더군요. 주로 그런 악기들은 전공도 전공이지만 무조건 돈이 많은 집안 사람들이다 보니 인맥도 화려했어요. 아예 집안 자체가 음악과 조예가 깊은 집안이었고 일반인인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말 그대로 그들이 사는 세상이었죠. 처음 시댁 식구들께 인사드리러 갔을 때는 정말 분위기가 냉랭하기 그지없었어요. 그래도 시부모님들이 격식이 있는 분들이라서 대놓고 티를 내시진 않았지만요. 그저 딱딱하게 굳은 표정과 무거운 분위기만 풍겼을 뿐이었는데 저는 그때 제가 TV의 한 장면처럼 물세례라도 받을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시부모님들은 아주 형식적인 질문들만 하셨습니다. 당신들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이니 장점이 있겠거니 하고 참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누이는 달랐어요. 클라리넷을 전공한다는 시누이는 말을 뱉을 때 뇌를 거치지 않는 사람이었죠. 체구도 크고 목소리도 큰 사람이 처음 저에게 꺼낸 말은 정말이지 가관이었는데요. 뭐야? 스튜어디스였다고? 그럼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마구 만나다가 우리 오빠한테 정착한 거야? 오빠가 돈 좀 버니까 그래도 되나 싶었어요? 격식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소리를 쩌렁쩌렁하게 말하는 겁니다. 너무나 예의 없는 소리에 저는 당황했어요. 시부모님도 시누이가 지나치다고 생각했는지 조용히 하라며 손짓을 했죠. 그런데 시누이는 그런 시부모님의 사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 예의 없는 얘기만 했어요.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보아하니 스튜어디스 치고 얼굴이 별로 예쁜 것도 아닌데 우리 집에 시집 올 생각을 했어요? 참나, 낯짝이 두꺼운 건지 염치가 없는 건지 모르겠네요. 집안이 부자도 아니라면서요. 아, 없는 집 출신이라서 더 정신력이 강한 건가? 오빠가 미리 말씀드렸나 보네요. 네, 저희 집이 부유하진 않아요. 그래서 정신력이 강한 게 맞나 봐요. 감사해요. 사실 어려서부터 그런 칭찬 종종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전 스튜어디스 시험도 한 번에 붙고 이직할 때도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이직하고 나서 남들보다 빠르게 승진하는 것도 그닥 어렵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자수성가해서 효도할 생각으로 치열하게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네요. 제가 여유롭게 웃으면서 받아치자 오히려 시누이가 대꾸를 못하고 당황하더군요. 제 당돌한 말에 시아버지는 시누이에게
더 이상 얘기에 끼어들지 말라며 조용히 나무랐어요. 말만 조용히 말씀하셨지 눈빛으로는 다시 한 번 더 망언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 같았죠. 나중에야 남편 주변인들을 통해 들었는데 시누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집안의 말썽쟁이로 어른들 눈밖에 난 애물단지였다고 하더군요. 재능은 없고 클라리넷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밖에서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게 소문이 자자했다고 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야 그날 시아버지께서 그렇게 살벌한 눈빛을 하시고 시누이도 바로 입을 다문 이유를 알 수 있었죠. 어쨌든 제 얘기를 듣고 나서 시아버지는 저를 조금 달리 보시는 듯 하셨는데요. 이후로 저에게 조금 더 누그러진 말투로 이것저것을 물어보셨거든요. 그래,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가장 승진이 빠르다고? 근데 그 직장에서 오래 일하면 비전이 있니? 그래봤자 직원으로서만 일하는 것 아니냐? 아무래도 아버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큰 비전은 없어요. 물론 계속 올라가다 보면 금전적인 보상이야 있겠지만요. 그것 때문에 계속 진급을 원하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전 그 길보다는 제 가게를 차릴 생각입니다. 가게를 차린다고? 그러면 개인 사업을 하겠다는 소리냐? 네, 당분간은 자금이 모일 때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주얼리 샵을 열고 싶어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매일 퇴근 후에 공부도 하고 있고요. 개인 샵을 차리고 싶다는 말에 시아버지는 관심을 가지셨고 저는 그간 공부하고 계획해오던 내용들을 전부 말씀드렸죠. 꼼꼼하게 질문을 하시던 시아버지는 대화를 마치고 자리를 끝낼 때쯤엔 처음과는 확연히 다른 눈빛으로 절 보셨어요. 확실히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았죠. 덕분에 얼마 뒤 상견례 자리에서도 저희 아빠께 처음부터 굉장히 젠틀하게 대하셨어요. 그날 시누이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부모님끼리 말씀을 나누셨죠. 사실 저는 어릴 적에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뒤 아빠랑 둘이서만 지냈는데요. 저희 아빠는 원래는 무역회사에서 일하시다가 경제 위기 때 회사가 무너지면서 퇴직을 하시고 설상가상으로 사고까지 당하시면서 다리 한쪽이 불편해지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주차 관리인으로 일을 해오시면서 제 뒷바라지까지 해주셨어요.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누이에게 한 말이 전부 다 사실이었던 것이 저는 정말로 그런 아빠를 위해서 남들보다도 더 악착같이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저의 그런 면모가 시부모님 눈에는 다 보였었나 봅니다. 저희 아빠를 처음 만났을 때 저를 먼저 칭찬하시더라고요. 효진이 말을 듣자 하니 이 친구가 정말 영특하고 건실하더군요. 여자 대장부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사돈께서 따님을 너무 예쁘게 지혜롭게 키우신 것 같습니다. 아우, 아닙니다. 다 효진이가 알아서 잘 컸죠. 아니, 사돈이야말로 병훈이가 남자답고 우직하니 요즘 애들 같지가 않던데요. 가족 생각하는 마음도 깊고 젊은 친구인데도 책임감이 강한 게 느껴지더군요. 우리 아들이야 뭐 제가 하는 일 그대로 물려받는 것뿐이죠. 그래도 애가 선해서 사돈 말씀처럼 듬직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아들한테는 효진이처럼 지혜로운 아내가 꼭 필요했어요. 제가 아무래도 집에서 신문이며 책이며 많이 읽다 보니 우리 효진이도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긴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뭐 사교육 없이 성적을 곧잘 받아오곤 했죠. 아무래도 제가 세상을 살아보니 공부만 잘한다고 잘 살아지는 세상이 아니더군요. 그래서 효진이한테
공부만 열심히 할 게 아니라 자기 길을 개척하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고 가르쳤는데 애가 영리하게 알아서 잘 성장해 온 거죠. 이게 다 사돈어른이 생각이 깊어서 그런 거죠. 양가 부모님은 그렇게 좋은 이야기만 나누며 훈훈하게 상견례 자리를 마치셨어요. 저희 두 사람은 그렇게 결혼 전부터 부모님들의 애정을 받을 수 있었죠. 시댁에서는 저를 배려해서 저희 친정집과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신혼집을 해주시기도 했답니다. 그런 시부모님의 배려에 저도 큰 감동을 했고, 결혼 이후 여유가 생길 때마다 시부모님께 찾아가 식사도 하고 작은 선물도 하나씩 드리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시부모님과의 사이는 항상 좋을 수밖에 없었죠. 물론 시댁에 자주 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시누이가 틈만 나면 외박을 하거나 술병을 앓으며 누워있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어쩌다 가끔 얼굴을 마주치면 100이면 100, 기분 나쁜 소리를 해대는 시누이였지만 얼굴 마주할 일이 적으니 평화를 유지할 만 하더라고요. 결혼을 잘하면 사람이 신수가 훤해지고 일도 잘 풀린다던데 저랑 남편이 딱 그랬어요. 남편도 매출이 나날이 오르고 있었고 저는 예상보다 일찍 개인 샵을 차릴 수가 있었거든요. 결혼 3년 차에 시작한 제 주얼리 샵은 오픈 당시엔 손님이 많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제가 여러 가능성을 미리 생각하고 다양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당장 빠듯하거나 힘이 들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손님이 없는 시간에 더 공격적으로 가게 홍보에 힘썼죠. 덕분에 8개월 만에 손님이 많이 찾아오고 그 지역에서는 알아주는 샵이 될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 8개월 동안 제가 예상치 못했던 일이 하나 생겼는데 바로 시누이의 진상짓거리였어요. 가게 홍보에 정신이 없던 그 시기에 시누이는 보란듯이 친구들을 데리고 저희 샵을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웬일로 장사를 도와주려고 하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누이는 도움을 주기는커녕 자기 친구들 앞에서 저에게 되도 않는 진상짓들을 해대려고 온 거였어요. 야, 여기가 우리 올케가 하는 샵이야. 뭐 엄청난 물건은 없겠지만 그래도 꽤 쓸만한 액세서리가 있긴 할 거야. 너희 마음껏 골라. 오, 사장님, 저희 그럼 전부 지인 할인 해주시나요? 야, 우리 병훈이 덕 좀 보나 드디어? 아니요, 저희 샵은 지인 할인 같은 건 없어요. 가격 신중히 보고 구매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DP 상품을 포함해서 가게 내 상품에는 손대지 말아주세요. 시누이가 아주 보란듯이 제 친구들 앞에서 절 무시하는데 저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단칼에 그 진상짓을 쳐냈어요. 한 번이라도 받아준다면 시누이는 끝을 모르고 진상짓을 할 게 뻔했거든요. 차라리 처음부터 칼같이 구는 것이 낫겠다 싶었죠. 제 단호한 말에 시누이 친구들은 놀란 토끼 눈을 하며 시누이를 비웃었고 시누이는 단박에 얼굴이 새빨개지며 화를 냈어요. 그 다음은 사실 안 봐도 뻔했죠. 정말 틀에 박힌 소리들만 하더라고요. 장사도 안 되는 가게에 물건 몇 개 팔아주러 왔건만 사람 무시하냐? 내가 누군지 몰라서 이러느냐? 어떻게 시누이인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저는 시누이가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던지 말던지 신경도 쓰지 않았고 그저 똑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지인 할인 없고 물건 손대지 말라고요. 한참을 난리치던 시누이는 결국 친구들과 함께 가게를 나가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 일로 시누이는 앙심을 품었는지 틈날 때마다 와서는 막무가내로 물건을 싸게 달라고 난동을 피웠죠. 매번 포커페이스로 대응하던 저도
신우이의 진상이 몇 개월을 넘어가니까 참다 못해 결국 영업방해로 경찰도 부르고 시부모님도 부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신우이는 그제서야 진상짓을 그만두었죠. 대신 다른 못된 짓을 저지르기 시작했는데요. 자꾸만 저희 주얼리 샵의 물건을 하나씩 훔쳐가는 거였어요. 그것도 엄청 비싼 제품들도 아니고 가격도 애매하게 저렴한 것들을요. 물론 저희 샵에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어느 정도 금액대 이상이긴 하지만 신우이는 집도 부자잖아요. 대체 돈도 많은 인간이 왜 저렇게 찌질하고 좀 도둑처럼 구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도 가게 안에 CCTV를 좀 더 많이 달게 되었고 다행히 사각지대 없이 CCTV가 돌아갈 때쯤부터 손님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결론적으로만 본다면 인생사 세웅지마라고 신우이의 범행을 잡으려고 했던 일이 제가 마음 편하게 장사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긴 했네요. 어쨌든 샵에 손님들이 많아지면서 저는 오전 직원을 하나 뽑았어요. 장사는 더더욱 잘 되면서 저는 큰 돈을 벌게 되었죠. 백화점 다닐 때도 급여는 나쁜 편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때때로 남편의 수입을 넘기도 할 정도였어요. 그 소식에 가장 기뻐했던 건 바로 시아버지셨죠. 여유가 생기니 저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께도 예쁜 액세서리를 하나씩 해드렸고 저희 친정 아빠께도 선물을 이것저것 해드렸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볼 때 티는 자세히 안 나지만 은근히 오태가 달라지는 선물들을 주로 해드렸던 것 같네요. 발이 편한 구두나 벨트, 넥타이 같은 것들이요. 아빠도 중요한 자리 있으실 때 뽐내시라고 그런 선물을 몇 개 드린 후에는 집안 살림도 조금씩 좋은 걸로 바꿔드렸고요. 사실 그때쯤 저희 친정아빠는 제가 드리는 용돈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굳이 아픈 다리로 일을 계속하시지 말고 집에서 쉬라고 권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아빠는 집에만 있으면 무료하시다면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결국 아빠의 고집은 꺾지 못했지만 그 이후로 저희 아빠는 전보다는 여유롭게 일도 쉬엄쉬엄 하시고 제가 선물한 것들을 입고 친구들과 놀러도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시댁 식구들을 만날 때에도 제가 선물한 착장으로 하고 오셨고요. 시부모님도 제가 드린 선물임을 알아보시고는 일부러 칭찬을 해주시기도 하셨는데 눈치가 없는 건지 심술이 하늘을 찌르는 건지 아니면 둘 다인 건지 모르겠는 신우이는 저희 아빠를 보자마자 또 개념 없는 소리들을 하더라고요. 무슨 주차 걸린 주제에 페라가모를 걸쳐요? 아니, 이걸 다 올케가 사줬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무슨 장사를 얼마나 한다고. 그냥 발레 타다가 훔친 거 아니야? 야, 주병은 말 조심해. 남은 한 해 동안 거지로 살고 싶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경고하기도 전에 남편이 저랑 신우이에게만 제대로 들릴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신우이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거의 동시에 시어머니도 그런 신우이를 나무랐죠. 어른들 앞에서 그게 무슨 버르장머리 없는 소리야.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엄마 아빠가 누누이 말했지. 한 번만 더 입 함부로 놀렸다가 정말 크게 혼날 줄 알아. 보통 시부모님이 혼을 내면 그래도 잠잠해지던 신우이였는데 그날따라 뭐가 나가 있었던 것인지 신우이는 갑자기 짜증을 버럭 내더군요. 아, 이 집 딸내미는 난데 왜 자꾸 나한테만 뭐라고 그러는 거야? 아주 제가 무슨 양딸이라 되는 것 마냥. 아, 진짜. 그러더니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죠. 그때 시아버지의 표정은 정말 도깨비상처럼
무서워져 있었어요. 아무 잘못 없던 저까지 간담이 서늘할 정도였는데 지 성질을 못 이기고 나가버린 시누이는 아마 그 표정을 못 봐서 그렇게 하룻강아지 마냥 굴었던 것 같네요. 시아버지는 저희 아빠 앞이라 그런지 겨우 화를 누르고 점잖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셨고 불쾌했던 저희 아빠도 시부모님을 봐서라도 다시 표정을 풀고 아무 일 없었던 듯 대화를 이끌어 나가셨어요. 그날 식사 자리는 그렇게 잘 마무리되었지만 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시누이가 자칫하면 이 집에서 쫓겨날 위기라는 걸 말이죠. 당장 다음 날이라도 무슨 사달이 날 것만 같았지만 다행히 그런 소식은 들리지 않고 평소와 같은 나날들이 이어졌어요. 저희 양가 부모님이 만나시고 나서 얼마 뒤엔 시어머니가 환갑잔치가 있었는데요. 사실 그날은 시어머니 환갑잔치를 친척들 전부 모아서 하고 싶은데 저희 아빠도 초대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려고 만났던 거였어요. 저희 아빠는 흔쾌히 알겠다고 하셨던 거고요. 시어머니의 환갑잔치 날 저는 아침 일찍 아빠를 모시고 예약된 장소로 갔습니다. 원래 저희 시어머니가 가진 것에 비해 사치를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환갑잔치는 좀 의미 있게 가지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동안 서로 바빠서 일가 친척들이 전부 모이지 못한 게 아쉬우셨는지 당신이 직접 환갑잔치를 계획하고 사람들을 초대하신 거였죠. 저희 부부가 도와드리려고 해도 한사코 와서 확인하라며 말리셨어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이 귀여우시기도 하고 저희 부부도 장단을 맞춰드리고 싶어서 그날은 특별히 신경 써서 옷을 입었네요. 저희 얘기를 들은 아빠도 평소보다 잘 차려 입으셨고요.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샵에 다녀오셨는지 머리도 화장도 곱게 하시고 한복도 예쁜 걸로 하나 입고 오셨는데요. 테이블에는 자리마다 예쁘게 포장된 선물이 놓여져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천성이 선하시다 보니 친척분들과 왕래가 잦진 않지만 그래도 항상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셨더라고요. 이후에 오신 일가 친척들 모두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축하해 주시고 서로 안부도 즐겁게 나누는 모습이 정말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그런 완벽한 자리에 딱 하나 오점이 있었으니 바로 시누이였습니다. 본인도 본인 나름대로 신경 쓴다고 옷을 차려입고 왔나 본데 워낙 시누이가 감각이 없다 보니 보기 안 좋게 튀기만 했어요. 자리에 어울리지 않게 속살이 다 비치는 원피스에 기다란 손톱엔 덕지덕지 요란한 네일아트를 하고 눈두덩이는 온통 반짝이는 섀도우를 발라서 보는 사람이 다 답답해 보였죠. 몇몇 어르신들도 그런 시누이를 보며 어른들 다 계시는 자리에 옷이 저게 뭐니? 하시거나 쟤는 아껴 한다는 애가 손톱이 저게 뭐야? 세상에 요란스러워라 라며 작은 소리로 흉을 보셨죠. 다행히 시부모님 두 분께서는 그 소리를 못 들은 것 같았지만 남편은 그 말들을 다 들었는지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러다 잠시 시누이 곁으로 가서 귓속말로 뭐라고 한 소리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귓속말을 끝내고 자리로 돌아오는데 시누이 표정이 또다시 심술 가득해진 것을 보면 말이에요. 어쨌든 저는 그런 시누이를 최대한 외면한 채 저희 아빠랑 시부모님만 열심히 챙겨드리고 있었어요. 자리는 한참 무르익고 다들 식사를 어느 정도 맞춰가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한 이모님이 시어머니께 오셔서 반지가 없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저 사모님, 아까 드렸던 다이아 반지가 없어지신 것 같은데요. 아, 어머, 어머나, 내가 어쨌지?
아까 잠깐 아기 본다고 빼놨던 게. 당황한 시어머니가 테이블 위도 살피고 가방 안도 의자 밑도 찾아보시는데 옆에 있던 신우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놀라더라고요. 에? 엄마, 그 반지 렌탈이었어? 다이아 반지 여기 꼈던 거. 너 봤니? 아니. 아까 처음에 왔을 때 봤었지. 고이든 실수든 이거 없어지시면 변상하셔야 하는데. 일단 사모님 자리 끝나고 찬찬히 찾아보셔요. 당신 아까 화장실 다녀오면서 거기에 놓고 온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때는 아예 반지를 여기 놓고 갔었어. 내가 손 씻을 때 걸리적거릴까봐 빼고 갔었거든요. 시아버지까지 주변을 두리번거리시자 사람들이 다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이쪽을 보셨어요. 저는 괜히 분위기가 어수선해질까봐 시어머니께 걱정 마시라고 이따가 끝나고 제가 같이 찾아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제 말을 듣더니 신우이가 웬일로 제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 엄마, 이따 찾아봐. 아니면 그냥 변상해주면 되잖아. 그까짓 거 금액 나가봤자 뭐 얼마나 나간다고.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시아버지가 대번에 엄한 목소리로 신우이를 꾸짖으셨죠. 시끄럽다. 어째 너는 돈도 못 벌어오고 쓸 줄만 아는 거냐? 능력이 없으면 같이 찾아보자는 네 시언니처럼 심성이라도 곱든가. 네 새언니는 돈도 잘 벌고 심성도 곱고 두 가지를 동시에 챙기는데 넌 어째 하나도 제대로 못하느냔 말이다. 민망해진 저는 괜히 시선을 딴 데 돌리며 딴청을 피웠는데 신우이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보지 않아도 전부 느껴지더라고요. 심술이 잔뜩 난 신우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잠시 혼자서 시근덕대더니 갑자기 대뜸 저희 아빠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언성을 높이는 겁니다. 저 인간이 훔쳐갔을 거야. 내가 진짜 장담해. 평생 다이아라고는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만져본 적도 없을 인간이 그걸 안 훔치고 배겨? 신우이의 우렁찬 개소리에 그 공간에 있던 식구들이 전부 저희 아빠를 쳐다보았어요. 저희 아빠도 당황하고 시아버지도 당황하셨죠. 시아버지는 신우이에게 당장 닥치지 못해! 라며 낮고 다급한 목소리로 윽박질렀지만 신우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저희 아빠한테 다가가며 막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 그렇잖아. 내가 저번부터 이상했다니까. 주차 관리인 주제에 저런 고가에 오시며 액세서리를 하고 다닌다는 게 저거 다 분명 발레 타면서 술 취한 차주들 물건들 다 훔친 걸 거라고. 시어머니 쪽 테이블 밑에 있던 저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그런 신우이를 말리러 후다닥 아빠 쪽으로 갔는데 한 발 늦고 말았어요. 아빠는 신우이 말에 반박하면서 왜 아무런 근거 없이 사람을 몰아가느냐고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셨는데 신우이가 아빠가 방금까지 앉아있던 의자를 발로 차버리면서 중심을 잃은 아빠가 넘어지셨어요. 아빠가 넘어지셨는데 신우이는 그 모습을 보고 깔깔거리며 웃더군요. 이거 봐. 아무 말도 못하고 쩔쩔 매는 거. 이래서 천한 인간은 애초에 집에 들이면 안 된다고 했잖아. 저는 1초도 망설임 없이 신우이의 뺨을 엄청난 힘으로 내리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룸 전체에 퍼졌고 그 누구도 숨소리 하나 내지 않았죠. 아가씨, 사람이 참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남편은 아빠를 부축해서 남은 의자에 앉혀드리고 저는 신우이가 놀라서 발작을 하던 말던 곧장 신우이 자리로 갔습니다. 뒤늦게 사태 파악이 된 신우이가 뭐 하는 짓이냐며 기겁을 하고 제게 달려왔는데 신우이도 한 발 늦고 말았죠. 저는 처음부터 강한 심증이 있었거든요. 신우이 가방을 뒤져보자마자
곧바로 물증까지 잡게 되리라고요. 어머님, 잃어버리셨던 다이아 반지 이거 맞으시죠? 그래. 이게 평은이 가방에서 나왔구나. 시어머니는 실망감과 경멸감이 가득한 눈빛으로 신우이를 보며 말씀하셨고, 시아버지는 이마를 짚으셨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식구들은 전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요. 신우이는 얼굴이 벌겋다 못해 검붉게 달아오른 채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였지. 네가 훔쳤다가 지금 나 모함하는 거잖아. 내가 뭐가 아쉬워서 엄마 반지를 훔치냐? 상식적으로. 우리 주얼리샵에서 반지만 7개, 팔찌며 브로치며 총 24개 훔쳐갔죠. 내가 아가씨 도둑질하는 영상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남의 사업장에서 허구한 날 좀도둑 마냥 찌끄레기들만 훔쳐가더니 기어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됐네요. 훔칠 게 없어서 어머님 환갑잔치에 끼고 오신 반지를 훔쳐요? 제 말에 신우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어버버 거리기만 했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제가 신우이의 도둑질을 알고 있다는 티를 하나도 내지 않았거든요. 제 말에 시부모님도 남편도 전부 깜짝 놀랐죠.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신우이에게 다가가 서슬퍼런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당장 저희 아빠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조아려 사죄하라고요. 뭐라고? 이미 이만큼 네 인생 다 나가리 된 거 알아. 네 입장에서는. 근데 내 입장에선 아직 부족하거든. 지금 바로 경찰 불러서 증거 다 넘겨버리기 전에 가서 제대로 사과해. 얼마나 진심을 담아 사과하느냐에 따라 내가 경찰을 부를 수도 안 부를 수도 있으니까. 싫으면 관두고. 신우이는 제 말에 잠시 고민하더니 저희 아빠 앞으로 가 어기적거리며 무릎을 꿇고 더듬더듬 사과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를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신우이가 가짜는 사과를 하는 걸 보고 저는 정말로 지체 없이 바로 경찰을 불렀죠. 시부모님께 소란을 피워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고 아예 신우이 뒷덜미를 잡고 그 장소를 빠져나와 경찰을 맞이했습니다. 신우이는 그제서야 눈물 콧물 쏙 빼며 저한테 미안하다며 바짓가랑이를 붙잡더군요. 저는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신우이의 범행 영상을 전부 경찰에게 보여줬고 그 길로 경찰서로 가 고소장까지 접수했어요. 솔직히 그때까지 저는 눈에 뵈는 게 없었죠. 저희 아빠가 바닥에 넘어지신 그 순간부터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무섭게 신우이에게 참교육을 해대기만 했어요. 아무리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요만큼의 감정 동요도 없이 기계처럼요. 나중에서야 자리를 전부 정리하고 나온 건지 남편이 저희 아빠랑 함께 경찰서로 찾아오더군요. 저는 아빠를 보자마자 본물 터진 듯이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나왔고 아빠한테 이런 일을 겪게 해드려 죄송하다고 수없이 사과를 드렸어요. 아빠는 제 등을 토닥여 주시면서 괜찮다고 이제 그만하라고 절 말리셨죠. 이미 절도며 영업방해며 고소장이 들어간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아빠가 토닥여 주셔서 따로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아빠는 눈물을 뚝뚝 흘리는 절 데리고 그 길로 시부모님께 가셔서 우리 딸이 너무 심하게 한 부분은 죄송하다고 먼저 사과를 하셨어요. 저 역시 아빠를 따라 죄송하다고 시부모님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렸죠. 시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는 정말 어렵게 입을 여셨어요. 사돈께서 먼저 그렇게까지 사과하시면 저희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가 사돈 어르신도 며느라가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딸 자식 하나 잘못 키운 것이 이렇게까지나 발목을 잡는군요. 다 자식 교육 잘못시킨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돈. 아닙니다. 어디 한 손만으로 손뼉이 쳐지던가요. 오늘이 안사돈께서 간작 행복하셔야 하는 날인데 저희도 생각이 짧았던 건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 화목한 자리를 좀 가져보려 했던 것이 과욕이었던 거죠. 사돈, 그런 말씀 마세요. 양가 부모님은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서로 사과를 하며 헤어지셨고 저 역시 시부모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는 남편 역시 저에게 동생 간수를 제대로 못했다며 사과를 했어요. 정작 이 모든 일에 발단이 된 시누이는 자기만 억울하다며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나머지 가족들만 그런 힘든 시간을 갖게 되었네요. 물론 저도 일부분 잘못하긴 했지만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시누이에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시부모님께 더 이상 힘든 일은 안겨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저희 시아버지가 제 주얼리 샵으로 찾아오셨어요. 큰일이 지나간 후라 저도 내심 놀라며 시아버지를 맞이했는데요. 다행히 손님도 별로 없고 저 혼자 있던 시간대라 간단하게 차를 내올 수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샵 내부를 찬찬히 둘러보시며 조금 뜸을 들이시다가 말씀하셨죠. 예전에 너한테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꾸며놓았구나. 자리도 좋고. 그땐 결혼 전이었는데 결혼하고 그이한테도 아버님한테도 배우는 게 많았거든요. 감사해요. 제가 늘 곁에서 많은 가르침을 얻고 있어요. 가르침은 무슨? 넌 시장 바닥에서도 성공했으라이야. 우리 애는 그날 일이 다 내 잘못이라는 말은 진심이었다. 내가 옛날부터 욕심이 많던 아이를 자꾸 외면하고 방치했던 게 잘못이야. 좀 더 일찍 버릇을 제대로 들이지 못한 내 잘못이 맞았다. 그동안 그 아이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던 것도 내가 더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했어. 아니에요, 아버님. 저희 모두 잘못... 괜시리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된단다. 내가 오늘 찾아온 건 그 자료들 나한테 넘겨주지 않겠니? 내 딸이 너희 가게에서 몹쓸 짓 했던 거. 그 외에도 너한테 잘못했던 거 전부 말이다. 이제라도 내 지난 과오를 바로 잡아야겠구나. 그게 너에게도 사돈께도 진정한 사죄가 되길 바란다. 시아버지가 너무 진중하게 말씀하셔서 저는 차마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결국 시아버지께 모든 자료를 넘겨드렸고 시아버지는 저 대신 변호사를 알아보시고 시누이를 제대로 벌하셨어요. 저는 필요할 때만 참여를 했고 대부분의 과정은 시아버지께서 준비하셨죠. 저는 그래도 시누이를 조금 혼쭐 내고 마실 줄 알았는데 실제로 시누이가 징역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누이는 초범이긴 하지만 상습적으로 20건이 넘는 범행을 저지르고 그 이후의 언행을 미루어 보아 반성의 기미가 없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정말로 감방으로 가게 되었죠. 2개월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또 짧은 기간이지만 부유한 집안에서 곱게만 자라온 시누이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날이 되리라는 건 불보듯 뻔했죠. 모든 게 끝난 뒤 시아버지는 진작 절했어야 했다며 속이 후련하다는 얼굴이셨지만 그 뒷모습엔 쓸쓸함도 조바심도 함께 있는 듯 했어요. 시아버지는 시누이가 감옥까지 다녀오고 나와서 또 사고치면 그땐 정말 연을 끊겠다고 다짐하듯 말씀하시기도 했죠. 그런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시누이가 이 일로
제발 정신을 차리게 되길 간절히 바라게 되었네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일이 그렇게까지 진행되는 동안 별다른 말 없이 그저 묵묵히 있었던 걸 보면 다들 시누이가 받을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시누이가 감방에 있는 동안 지금까지 아무도 면회를 가지 않았거든요. 시누이는 3주 뒤 출소 예정이랍니다. 저도 그동안 시누이 생각을 하며 그간의 일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떻게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면서 그렇게까지 뒤틀린 심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만약 저희 집안이 시댁처럼 부유했다면 저는 저희 아빠랑 행복한 일들만 가득했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물론 시누이와 부딪히면서 저도 부족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많이 반성을 했어요. 3주 뒤에 시누이가 나오면 그땐 저도 마냥 시누이를 경계하지 말고 부드러우면서도 강단 있게 대해보려고요. 그로 인해 시누이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네요. 남편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적극적으로 제 편을 들어주겠다고 하지만 부디 그런 극적인 일은 벌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저희 가족의 길고 복잡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는 이런 복잡하고 어두운 사건이 생기지 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곧 40대가 되는 여자예요. 39살이라는 나이에 재혼하고 임신까지 바로 성공해 현재 만삭이에요. 사실 순서가 좀 바뀌긴 했네요. 전 남편과 이혼의 충격에 빠져 있는 절 위로해주던 회사 옆자리 노총각과 가까이 지내다 보니 혼자 임신을 하게 됐어요. 옛날엔 혼자 임신하면 창피해서 쉬쉬했다지만 나이 많이 먹은 돌싱 여인 제가 임신에 성공했다니 기쁘기만 합니다. 양가 부모님들께서도 기뻐해 주시고 무엇보다 너무 착한 남편은 눈물까지 뚝뚝 흘리며 고맙다고 하니 몸둘 바를 모르겠더군요. 사실 지금 현 남편 몰래 이 글을 쓰는 거예요. 재혼을 하기 전까지 2명의 남자를 만나 한 명과는 파혼하고 한 명과는 이혼까지 하게 됐거든요. 그 2 남자와 그 집안이 얼마나 막장이었는지 자세한 내막을 알게 되시면 저의 원통함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전생에 남자들과 웬수를 졌나. 그동안 왜 이리도 남자 운이 안 좋았을까요? 그래도 현재 남편이 워낙 착해서 천만 다행입니다만 남자들한테 하도 당한 게 많으니 경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네요. 제발 현재 남편이 아기 낳은 후에 변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제가 이혼한 건 단지 전 남편 문제만이 아니라 시댁의 공이 컸답니다. 기생충처럼 내게 빌붙던 시댁 식구들과 빠이빠이 한 것만 해도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간 것처럼 시원합니다. 재혼한 시댁분들은 제게 정말 잘해주세요. 심지어 제가 한번 다녀온 돌싱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진짜 천사 같은 분들이죠. 시부모님은 강남 40평대 아파트에 사실 정도로 경제력도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적어도 제가 번 돈으로 부양하지 않아도 되는 집안이기에 대만족입니다. 첫 번째 결혼에선 뻔한 제 공무원 월급으로 시댁 식구들까지 먹여 살리려니 진짜 피눈물 났었거든요. 제가 첫 번째 남자와 파혼하고 2번째 남자와 이혼한 것에는 너무 성급하게 결혼까지 생각했던 저의 과오가 큰 것 같아요. 결혼은 진짜 일륜지 대사인데
낙장 불입이나 마찬가지인 혼인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했었죠. 앞선 두 남자들 외모가 훤칠했던 것도 제 선택의 이유 중 하나였어요. 진짜 바보 천치가 따로 없죠. 남자 얼굴 뜯어먹고 살 거 아닌데 말이죠. 지금 결혼할 남자를 선택하려는 분들, 아니 사윗감을 고르고 있는 어머님들께서는 남자의 껍데기가 아닌 속을 보고 또 그 시부모님들을 보고 결정하시라고요. 물론 저보다 현명하실 테니 알아서 잘 선택하시겠죠. 지금부터 제가 남자들에게 뒤통수 맞은 썰을 사연살롱 구독자분들에게 풀어볼게요. 여러분께서는 부디 저와 같은 불운한 전철을 밟지 않길 기원해봅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지금까지도 손 꼭 붙잡고 나들이 다니실 정도로 사이가 좋으세요. 그래서 전 결혼하면 다들 평생 그렇게 아껴주며 평탄하게 사는 줄 알았어요. 적어도 쓰레기 남친들을 만나기 전까지 말이죠. 저희 아빠는 고등학교 수학 교사였고 엄마는 전업주부셨어요. 우리 가족이 사치하는 스타일도 아니기에 아빠 교사 월급만으로도 충분했지만 본인은 성에 안 찼나 봐요. 명문대를 졸업했기에 주변에 사업으로 성공한 동기들도 많았거든요. 아빠 자신도 뭔가 사업을 계속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년지기 절친 중 한 명이 아주 좋은 조건으로 동업하자며 접근했죠. 어린 제가 들어도 참 솔깃한 제안이었어요. 본격적인 사업 전에 아빠가 사장으로 일하게 될 사무실에 저와 엄마가 함께 가보기도 했죠. 요즘 한강뷰 아파트가 참 비싸잖아요. 그것도 한강뷰 오피스였는데 정말 멋지더군요. 우와, 아빠, 이런 멋진 사무실에서 사장으로 일하는 거예요? 대박이네. 서윤아, 뷰가 참 멋지지. 아빠도 학교에서만 일하는 게 참 답답했는데 사표 던지고 이런 곳에서 새로운 일을 하게 된다니 엄청 설레는구나. 우리 사는 집만 제외하고 아빠가 지금까지 벌어놓은 모든 현금을 싹 털어서 넣었으니 사활을 걸고 열심히 해야지 뭐. 진짜 그랬어요. 아빠는 우리가 살고 있던 24평 아파트 한 채 빼고 모든 재산을 다 동업자와의 사업에 투자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빠의 사업 파트너가 잠적을 하고 말았어요. 여보, 뭔가 이상해. 나랑 동업하자던 김성훈이 개자식이 연락이 안 돼. 모든 사업 자금을 일단 한 통장에 모으자며 자기 통장으로 모조리 이체하고는 사라졌어. 나 어쩌지? 내 전 재산, 내 피 같은 돈. 뭐라고요? 서연 아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엊그제까지 우리 집에 와서 사업 축하 파티하고 밥 얻어먹고 갔잖아요. 그 양반이 왜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해봐요. 귀신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라더니. 아, 우리 가족 전 재산 어떡해. 우리 가족의 철천지 원수인 그 사기꾼 놈을 아직까지도 못 잡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웬 사기꾼이 그렇게도 많은지 사기 쳐먹은 놈들에 대한 형량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피 같은 돈 등쳐먹는 것들은 다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천만다행인 것은 그때 당시 살고 있던 집은 잡혀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그 집까지 넘어갔다고 상상하면 끔찍하네요. 아빠는 무일푼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전업주부로만 살던 엄마가 동네 식당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벌었고 아빠도 돈 벌기 위해 무진 애를 쓰셨어요. 결국 정착한 것은 화상과외 사업이었죠. 평생 학생들 가르치는 데 익숙한 우리 아빠가 택할 수 있는 나름 안전한 사업이었어요. 몇 억이라는 돈을 한순간에 날리고 시작한 일이었기에 아빠는 정말 최선을 다하셨어요. 덕분에 화상과외 사업은 유명세를 타고 지금까지 많이 번창할 수 있었죠. 그 후 우리 가족은 사기로 잃은 돈의 몇 배를 모았어요.
재테크를 위해 부동산도 사놓고 여기저기 안전한 투자도 하고 있죠.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한숨 돌린 후 아빠는 제게 말씀하시더군요. 서윤아, 넌 나중에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철밥통인 공무원을 하도록 해라. 사업이나 사기업 근처에도 가지 말고 말이야. 전 부모님의 바람대로 공무원 이외의 꿈은 딱히 꾸지 않았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이른 나이인 대학교 3학년 때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네요. 졸업도 하기 전에 남들보다 일찍 취업에 성공한 거죠. 대학 시절 연애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친구도 많이 못 사귀고 공부만 했기에 빨리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 여유를 좀 즐기고 있던 때였어요. 어느 주말 저녁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여자 동료와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피차 코딱지만한 공무원 월급 받는 건 마찬가지였기에 우린 제일 싸구려 와인을 글라스로 한 잔씩 시켜 홀짝홀짝 아껴 먹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종업원이 저희 테이블로 시키지도 않은 메뉴와 와인을 가득 가져다 주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 이거 주문한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종업원 왈. 저쪽 테이블 손님이 보내신 겁니다. 이 근처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선생님이시라네요. 90년대 드라마에서나 보던 헌팅 방식을 대체 누가 하는 거야? 라며 우린 일제히 그 남자를 쳐다봤죠. 그런데 우리 둘 다 띠용 할 만큼 엄청나게 잘생겼더군요. 술집에 왜 의사가운을 입고 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응급실 의사라니 급한 일 끝나고 퇴근하는 길인가 보다 했죠. 우리의 시선을 받은 그는 이쪽 테이블로 걸어오더군요. 안녕하세요. 술집에 와서 술 한잔 입에 대지도 못했는데 또 응급실 콜이 와서 퇴근하다 말고 다시 병원으로 가야겠네요. 응급실 의사라는 직업이 이렇게나 고되네요. 뭐 어쩔 수 없죠.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수밖에요. 저쪽에서 지켜보는데 눈이 부셔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기 제 전화번호이니 연락 한번 주십시오. 지금 바빠서 가봐야 하지만 다음에 약속 잡고 더 근사한 식사를 대접할 기회를 주세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는 제게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주고는 바람같이 사라졌어요. 전 가타부타 말 한마디 안 했는데 쌩하니 가버리니 좀 어이가 없긴 했죠. 그런데 제 앞에 동료가 바람을 넣더군요. 야, 서윤 씨. 저 응급학과 의사가 서윤 씨한테 한눈에 뿅 갔나 보다. 나 저렇게 잘생긴 의사 처음 봐. 내일 날 밝으면 당장 연락해봐. 서윤 씨 모쏠이라 그랬지? 그 인물에 아직도 남자친구 없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 꼭 잘해봐. 어? 저도 누군가에게 헌팅을 당했다는 것이 기분 좋았지만 그렇다고 모냥 빠지게 다음날 아침 대바람부터 연락할 수는 없었죠. 며칠 고민 좀 하다가 연락했는데 그는 단숨에 제 전화를 받더군요. 그렇게 첫 통화를 무려 3시간이나 이어갔어요. 어찌나 말을 잘하든지 그의 말재간에 퐁당 빠져버리고 말았죠. 심지어 그는 저와 성만 다르고 이름이 같았어요. 제 이름은 최서윤, 그 남자 이름은 김서윤이었죠. 서윤 씨요? 이름이 서윤이라고요? 이거 완전히 운명인걸요. 제 이름도 서윤이에요. 김서윤. 서윤 씨, 우린 진짜 하늘이 맺어준 운명인가 봐요. 어쩐지 서윤 씨 뒤에서 후광이 비치더라니까요. 내 촉이 좀 잘 맞는 편인데 아마도 우린 결혼까지 할 것 같아요. 내 말이 틀린지 맞는지 한번 내기해 볼래요? 이렇듯 그는 첫 통화부터 우리가 운명이라 하더군요. 그 후 본격적으로 연애할 때도 맨날 운명 거리길래 어느 순간부터 저도 우리가 하늘이 내린 운명같이 느껴졌어요.
결혼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하도록 만들더군요. 참 무섭죠? 아님 제가 바보 천치인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는 응급실 의사이기 때문에 늘 바빴어요. 데이트 도중에도, 심지어 우리가 뽀뽀할 때도 콜이 계속 왔고, 그럴 때면 바로 병원으로 뛰쳐나가야 했죠. 아이, 이런, 분위기 잡고 있었는데 정말 미안해. 또 병원에서 콜이 왔네. 응급실 의사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야지 뭐. 정말 미안해 자기야. 내 직업적 특성을 좀 이해해줘. 내일 연락할게. 그는 대대로 의사 집안이라 하더군요. 아버지도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의사였기에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같은 과를 전공하게 됐다고 했어요. 뭔가 숭고한 직업정신으로 휴일도 없이 일하는 것 같아 어쩔 땐 안쓰럽기까지 했어요. 남친의 말대로 그의 바쁜 생활을 최대한 이해해주는 것이 그를 도와주는 길이라 생각했죠. 자, 여기 보약 좀 지어왔어요. 물론 자기가 의사인 건 알지만 기욱 붙도는 데는 한약도 효과가 좋을 수 있으니 좀 먹어봐요. 항상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니 얼굴이 반쪽이 됐네. 야, 서연아. 날 위해 보약까지 지어온 거야? 아우, 우리 이쁜이. 정말 고마워. 내 직업적 특성을 이해해주고. 진짜 자기 같은 여자친구가 세상에 또 있을까? 서연아, 나 지금 결심했어. 우리 결혼하자. 결혼하면 잠깐이라도 매일 볼 수 있을 테니. 어? 20대 후반에 결혼이란 말이 좀 낯설었어요. 비혼주의는 아니었지만 결혼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진 않았거든요. 게다가 이렇게 바쁜 사람과 결혼한다면 좀 외로울 것 같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남친은 결심이 굳었는지 상견례 일정까지 잡아서 알려주더군요. 우리 부모님께도 빨리 말씀드리라고 하면서 말이죠. 얼떨결에 알았다고 하고 부모님께 남자친구와 결혼 얘기까지 말씀드렸죠. 뭐? 너 우리한테 남자친구 얘기 이런 방구도 없었잖아. 근데 결혼까지 생각한다고? 얼마나 대단한 남자길래 우리 딸내미가 넘어갔을까? 어떤 남자인지 드러나 보자. 전 남자친구에 대해 부모님께 아는 대로 다 말씀드렸어요. 뭐, 대한민국에서 의사라고 하면 최고의 신랑감으로 꼽히는 직업군이니 당연히 흡족해 하시더군요. 상견례 자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네요. 남친의 부모님께서는 두 분 다 의사여서 그런지 상견례 자리에서 웬 의학용어 비슷한 병원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인상도 엄청 좋으시고 우리 부모님에 대한 예의는 갖춘 것 같아 다행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있는 사람들이 더한다고 본인 아들이 의사라고 혼수는 좀 요구하시더군요. 사돈, 우리 아들 잘생긴 거 보셨죠? 게다가 우리 가족 모두 의사다 보니 사연이와 연애 전에 부잣집 딸내미들이 줄줄 따랐었습니다. 주변에서 사돈 맺자고 난리였다니까요. 저희가 강남에 주상복합 90평짜리 사둔 게 있어요. 현재 월세 주고 있는데 세입자 나가라고 하고 이 집을 신혼집으로 쓰죠 뭐. 세간살이도 있을 건 다 있답니다. 그러니 사돈께선 혼수를 모두 현금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많이는 안 바랄게요. 딱 3억 정도면 족할 것 같습니다. 전 너무 놀라 반문했어요. 3억이요? 어머님, 그건 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저희 90평짜리 신혼집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조촐하게 시작해도 돼요. 병원 근처 원룸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제 옆에 앉아있던 우리 아빠가 팔꿈치로 제 옆구리를 쿡 찌르더군요. 알겠습니다. 사돈어른, 저도 사업을 조그맣게 하다 보니 현금 흐름은 괜찮은 편입니다. 계좌 주시면 말씀하신 금액 송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사는 집이라고 들었는데 역시 쿨하시네요. 아들 통해서 계좌 드릴게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송금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들 나이도 꽉 찼는데 결혼 얘기 나온 김에 빨리 장가 보내고 싶어서요. 우리 아빠가 3억 송금해준다고 했더니 예비 시모 시부 남친 모두 입이 찢어지더군요. 상견례 마치고 아빠가 그 자리에서 바로 3억 송금하겠다는 걸 일단 제가 말렸어요. 진짜 전 90평 강남 고급 주상 복합 같은 게 신혼집으로 좀 사치라고 느껴졌거든요. 아빠 잠시만요. 남자친구랑 상의 좀 해보고 다시 결정하죠. 너무 성급히 보내지 마시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시간을 두고 남친과 다시 상의해보려 했어요. 일단 청첩장을 돌리고 결혼 준비는 계속 진행해 나갔죠. 그 와중에 명절이 가까워져 가족끼리 모두 모여 TV를 보며 꼬치전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TV 속 홈쇼핑에서 뭔가 낯익은 인물이 갈비를 뜯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 엄마도 똑같은 생각을 했더군요. 서윤아, 저기 갈비 먹는 아줌마, 니네 시어머니 될 양반이랑 진짜 많이 닮았다. 신기할 정도인데? 나도 느꼈어요, 엄마. 혹시 산부인과 의사이신 어머님이 홈쇼핑 알바도 하시나? 웬 갈비를 뜯고 계시지? 뭔가 이상해서 남친한테 전화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핸드폰을 드는 순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여보세요? 최서윤 씨 핸드폰 맞죠? 혹시 김수봉 씨 아십니까? 응급실 의사라면서 접근한 남자. 현재 최서윤 씨 남자친구 맞나요? 네? 김수봉이 누구죠? 응급실 의사 남친 둔 건 맞아요. 근데 이름이 달라요. 제 남친은 김서윤이에요. 이놈이 다 그렇게 거짓말치고 다녔나 봅니다. 만나는 여자들마다 이름을 바꿔 말했더군요. 대체 이름이 몇 개인지. 명절날 죄송합니다만 수사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경찰서로 좀 와주시겠어요? 그 전에 실례지만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놈의 아이를 가지신 건 아니죠? 현재 이놈이 임신시킨 여성 피해자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어서요. 벌써 3이나 됩니다. 전 손이 너무 떨려 핸드폰을 놓치고 말았어요. 한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겠더군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서 도저히 운전을 못할 것 같아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경찰서에서 들은 내용 모두 다요. 방금 들은 내용이 차라리 보이스피싱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엄마, 아빠 같이 가주세요. 나 혼자는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경찰서에 갔더니 남자친구가 웬일인지 머리를 빡빡 밀고 있더군요. 남친은 응급실 의사도 아니었고 그냥 여자들 등치고 다니는 거렁뱅이였어요. 이 사람의 여자들에게 접근해 결혼을 빌미로 거액을 뜯어내고 도망가는 더러운 양아치 놈이었죠. 제가 그 사기꾼 놈을 째려보니 그놈도 절 째려보며 씨부리더군요. 뭘 노려봐. 적어도 널 임신시키진 않았잖아. 내가 혼수로 달랬던 3억도 안 주고 너한테 피해 끼친 건 없지 않나? 뭐라고 이 개새끼야? 말이면 단줄 아나. 내 인생 어쩔 거야. 우리 엄마 아빠까지 다 속여먹고 이 나쁜 새끼 평생 감옥에서 썩어버려. 경찰까지 나서서 만류했지만 전 그놈한테 침을 퇴 뱉어버리고 나왔어요. 우리 가족은 차 안에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죠. 서윤아, 진정해라. 인생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단다. 아빠가 전에 동업자한테 사기당해서 전재산 잃은 적도 있잖니. 더럽게도 운이 나쁜 건 나 하나로 족하다고 생각했는데 내 딸내미까지 이런 일을 겪다니. 우리 다 잊었구나. 시간이 약이란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자꾸나. 언젠간 다 잊혀질 거야. 그렇게 첫 번째 남자한테 대차게 뒤통수 맞고
전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버렸어요. 그냥 일이나 열심히 하자 하고 공무원 생활에 몰두했죠. 30대가 되어도 남자 만날 생각이나 선볼 생각도 없다고 하자 부모님은 슬슬 걱정을 하시더군요. 그땐 비혼주의가 멋있어 보였나 봐요. 첫 번째 연애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고 결혼 계획이 전혀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와 마라탕을 열심히 먹고 헤어져 어두컴컴한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골목에서 어떤 남자가 계속 쫓아오더군요. 그날따라 마라탕이 안 좋았는지 소화도 안 돼 배에선 우르릉 쾅쾅 하고 연심 방귀가 뽕뽕하고 나왔죠. 흉흉한 세상에 웬 남자가 쫓아오니 발걸음은 빨라지고 한 걸음 뗄 때마다 방귀는 계속 나오고 미치겠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일단 무서운 마음에 냅다 달렸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소리치더군요. 저기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잠깐만 멈춰주실 수 없나요? 그냥 마음에 들어서 잠시 얘기 좀 나누고 싶어서 그래요. 네? 그 남자의 외침에 잠깐 뒤돌아봤더니 가로등 아래 훤칠한 남자가 급하게 쪽지에 번호를 적어서 제 손에 쥐어주더군요.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제 번호만 드리고 갈게요. 내일, 아니 천천히 주세요. 저 이상한 남자 아니고 무명 모델이에요. 연락 주시면 님 번호로 제가 톱스타들 곁에서 찍은 화보도 전송해 드릴게요. 그냥 한번 만나보고 싶은 순수한 마음에서 따라온 거예요. 실례됐다면 죄송합니다. 다음에 꼭 봬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는 그렇게 전화번호만 손에 쥐어주고는 빠이빠이 하고 가더군요. 뭔가 순수한 청년같이 느껴졌어요. 일단 화장실이 급하니 집으로 달려갔죠. 그 후로 며칠간 그 남자 생각이 나더군요. 하지만 몇 년 전에 사기꾼 전남친한테 당한 게 오버랩되어서 연락이 망설여졌어요. 한 몇 주 뒤에야 연락을 해봤고 그 남자는 진짜 자기가 지금껏 활동해온 모델 화보들을 보내주더군요. 톱사 뒤에서 얼굴이 보일동말동하게 나오는 사진들이었지만 그래도 모델임에는 틀림없었어요. 박수철. 이 남자는 저와 사귀고 싶어 했지만 제가 쉽사리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어요. 우린 썸 아닌 썸 타는 관계로 몇 달을 연락만 했죠. 그러다 갑자기 엄마가 갑상선 암에 걸렸다며 폭탄 선언을 하시더군요. 갑상선암은 완치율이 높은 착한 암이라지만 우리 엄마가 암에 걸렸다니 너무 무서웠어요. 엄마도 무섭긴 마찬가지셨나 봐요. 사연아, 그렇게 건강하던 엄마가 암이라니. 나 자신도 이제 내 건강을 믿지 못하겠어. 더 늦기 전에 우리 딸 결혼해서 아기 낳고 행복한 가정 꾸리는 걸 보고 싶어. 언제까지 첫 번째 남자한테 사기당한 트라우마에 갇혀 지낼 거니? 얼른 괜찮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 안 될까? 이제 의사 따위 필요 없어. 그냥 착한 남자면 되지 뭐. 안 그래? 그 말을 듣고 뭔가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딱 한 사람이 떠오르더군요. 바로 연락만 하고 지내던 순수한 모델 총각 박수철이었어요. 수철씨, 잘 지냈죠? 지금 여자친구 없죠? 우리 결혼 전제로 만나보면 어떨까요? 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서윤씨? 결혼이요? 저랑요? 좋죠. 전 너무 좋아요. 좀 성급한 감이 있었지만 그동안의 대화에서 그에 대해 많은 걸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 또한 저의 착각이었지만 말이죠. 본격적인 데이트가 시작되자 그는 정말 제게 잘해줬어요. 제 나이 35살이었기에 남친은 저보다 4살이나 연하였는데 마치 오빠처럼 하나부터 10까지 다 챙겨주더군요. 모델이란 직업이 조금 불안정하게 느껴졌지만 본인이 나중에
모델 에이전시를 운영해보고 싶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있더군요. 그때 남친에게 콩깍지가 이미 단단히 씌었을 때라 모든 게 좋아 보였어요. 그동안 외로움을 참았던 본물이 터지는 느낌이었죠. 그에게 저의 진짜 사랑을 다 쏟아내고 말았네요. 눈 떠보니 상견례 자리더군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좋으면 다 좋다라고 하셨어요. 35살 노처녀 딸내미가 시집간다니 그저 좋으셨나 봐요. 하지만 남친 집안에선 나이 많은 절 탐탁지 않아 하시더군요.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부모님께 싫은 티를 팍팍 내셨죠. 아주 교양 없기 짝이 없었어요. 제가 다 화가 날 지경이었으니까요. 거기 그쪽 집안에서 귀한 외동딸이겠다만 객관적으로 결혼 시장에서 여자가 35살이면 이미 완전히 폐차 취급 아니겠어요? 그럼 그 깎인 점수를 뭘로 채워 넣어야 할까요? 바로 돈이죠, 돈. 그쪽 집안이 그나마 돈이 좀 있다고 하니 내가 우리 잘난 모델 아들과 결혼 허락한 겁니다. 그 나이에 돈도 없었다면 절대 허락 안 했죠. 첫 대화에 돈이 어쩌고 나이가 어쩌고 참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히더군요. 어머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니 저도 좀 솔직해져 볼게요. 수철 씨가 저보다 연하이긴 하지만 제가 모은 돈이 더 많고 혼수도 더 많이 해갈 예정인 거 아시잖아요. 공무원이라는 제 직업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요. 수철 씨가 저랑 10살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고작 4살 연하인데 이런 식으로 절 매도하시는 이유는 뭐죠? 저희 부모님까지 계시는 자리에서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 뭐가 어쩌고 저째? 야, 아들아. 어디서 저런 입만 터진 늙은 여자애를 데리고 와서 이혜미를 능욕하게 만드냐? 이 결혼 못 시킨다. 우리 잘난 모델 아들 못 준다고. 예비 시모가 화가 나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자 그 뒤로 남친의 가족들이 줄줄이 일어서서 나가더군요. 기분이 나쁠 대로 나빠진 저희 가족들도 상견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와 버렸죠. 남친만 중간에서 허둥지둥 대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전 바로 남친에게 이별을 고했죠. 남친은 무릎 꿇고 울며불며 매달렸고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은 아팠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35살이라는 제 나이에 대한 현타가 오더군요. 여자는 가임기가 정해져 있기에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많아질수록 결혼 시장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절실하게 깨달았죠. 그때부터 미친 듯이 선보고 소개팅하고 다녔어요. 뒤늦게나마 얼른 결혼하고 아기 낳고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박수철 이 남자가 절 스토커처럼 쫓아다니며 소개팅이며 선이며 다 회방을 놓더군요. 미칠 노릇이었어요. 수철 씨,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이미 끝난 사이잖아. 당신 엄마가 내 나이가 패급이라며. 당신 모델이니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을 텐데 나이 어린 여자 알아봐. 난 자기밖에 없는 거 잘 알잖아. 내 눈앞에서 다른 남자랑 소개팅하고 선보는 거 절대 못 봐. 지금 나 생업도 다 뒤로하고 모델 스케줄 다 펑크내고 자기만 졸졸 쫓아다니고 있어. 나 다시 만나줄 때까지 절대 포기 안 해. 나 근성 있는 놈인 거 알지? 얼른 나랑 다시 만나. 우리 결혼하자고. 남친은 그뿐 아니라 제 일터에 꽃바구니를 보내고 드론으로 이벤트를 하고 난리를 쳤어요. 일부러 동료들까지 다 알게 해서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오더군요. 채은 씨, 결혼한다고? 축하해. 남친 있는 거 알았는데 결혼까지 하는 줄은 몰랐네. 그래, 나이 꽉 찼는데 얼른 시집가서 아기 낳고 해야지. 남친 엄청나게 잘생기고 자상하던데 오늘도 1층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모델이라며?
어쩐지 기럭지가 남다르더라. 게다가 연하라며. 땡 잡은 줄 알아. 대체 누가 땡 잡았다는 건지. 남친은 저와 결혼한다며 직장에 소문까지 퍼뜨린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낸 지도 언 1년. 어느새 36살이 되고 전 점점 조급해져만 갔죠. 그런 조급함 때문에 남친과 재결합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남친과 남친 집안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우리 부모님의 마음도 돌려놨더군요. 다시금 결혼 얘기가 나왔고 심지어 상견례 없이 결혼식까지 마파람의 개눈감추도 진행되고 말았죠. 신혼집은 우리 아빠가 마련해 주신 강남 24평 아파트에서 시작했어요. 넓진 않았지만 강남에 있는 아파트라 엄청나게 비싼 곳이었어요. 사실 신혼부부가 살기 딱 좋은 사이즈였죠. 그런데 6개월 후 빈대 같은 시댁 식구들이 하나 둘씩 저희 신혼집으로 기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일단 시부의 바람기로 인해 스타트를 끊게 되었죠. 열받은 시모가 제게 일방적인 통보를 하고는 쳐들어오더군요. 며느라, 나랑 네 시누이 오늘부터 아들네 들어가서 산다. 방 하나 비워둬라. 네? 어머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시아버지가 색소폰 동호회에서 웬 할망구랑 바람이 나서 집이며 현금이며 전재산 다 갖고 날라버렸다. 나이 70에 가출했다고. 아휴, 내 팔자야. 이 늙은이랑 네 백수 시누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얼른 방 좀 치워놔. 아니 어머님, 제 집으로 다 들어와 같이 사신다고요? 좀 당황스럽네요. 야, 제 집이라니 그게 왜 네 집이냐? 아무리 명의가 네 앞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이제 내 아들이랑 결혼했으니 공동재산 아니겠니? 앞으로 제 집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집이라고 불러라. 알았냐? 아, 참말 말고 방 하나 비워놔. 그렇게 얼떨결에 시모와 시누이를 모시고 사는 꼴이 돼버렸죠. 달달했던 24평 신혼집은 마치 지옥 같은 집이 돼버렸어요. 그날부로 시누와 시모의 융단 폭격이 시작되었거든요. 일단 백수 시누이가 갑자기 임신을 했다며 폭탄 선언을 하더군요. 새언니, 나 임신했어요. 출산도 얼마 안 남았고요. 그냥 살찐 줄 알았는데 애가 졌다네요. 산후조리원 예약하게 나 1,000만 원만 대줘요. 네? 갑자기 임신이요? 아니 아가씨, 결혼할 남친이 있었어요? 조리원 비용을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달라고요? 그것도 1,000만 원씩이나? 애 아빠가 누군진 몰라요. 날 거쳐간 남자가 한두 명이어야지. 내가 워낙 인기가 많잖아요. 그리고 새언니네 집 잘 산다면서요. 강남집 이것만 해도 10억 넘을 것 같은데? 10억 넘는 집 살면서 1,000만 원이 아까워요? 언니는 늙은 나이에 임신이 안 돼서 먼저 임신한 내가 부러운 거예요? 아님 고가운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턱대고 임신하고 출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리원비가 무슨 1,000만 원이나 해요? 나한테 그 돈 맡겨놨어요? 그 돈 다 못 대줘요. 아, 한숨만 나오네요 정말. 아기가 가여우니 조리원 비용으로 150 대드릴게요. 아가씨나 어머님 돈으로 절반은 부담해요. 한 300만 원짜리 가면 되잖아요. 울며 겨자먹기로 150만 원을 시누이에게 줬어요. 이유는 단 하나. 시누이에게서 태어날 아기가 불쌍해서였죠. 결혼하면 바로 생길 줄 알았던 아이가 안 생기자 조금씩 조급해지더군요. 시모가 자꾸 재촉하는 것도 큰 스트레스였죠. 야, 내 딸내미는 남편 없이도 아기 낳고 잘만 사는데 넌 뭐 하는 거냐? 시모 앞에서는 남편 없이 애 낳는 게 뭔 자랑이냐고 대들었지만 저도 빨리 임신을 하고 싶은 소망이 컸죠. 자기야, 우리 난임병원이라도 가볼까?
인공수정이든 시험관이든 해보자. 내가 나이가 있으니 얼른 서둘러 보자고. 어? 그런데 남편은 천하태평이었어요. 아우, 거기 가서 내 정자를 배출해내라고? 남사스러워서 난 못해. 아직 우리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잖아. 자기 40 되기 전에만 가지면 되지. 뭘. 고구마 100개 먹은 듯 답답했죠. 게으름뱅이 연하 남편을 만난 게 후회되는 순간이었어요. 또한 그 감정에 기름을 부은 건 시모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었죠.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모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야, 며느리야. 지금 네 서방을 한강다리 밑에 묶어놨다니까 빨리 가봐라. 경찰엔 절대 연락하면 안 된다더라.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할지 모른대. 나도 지금 가는 중이다. 너도 택시 타고 얼른 와. 너무 갑작스러운 전화에 손이 덜덜 떨렸지만 남편한테 바로 전화해봤더니 태평하게 받더군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이었죠. 안도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시모에게 전화해봤어요. 어머님, 지금 전화해봤는데 수철씨 멀쩡해요. 그거 너무 뻔한 보이스피싱 수법인데 모르셨어요? 뭐야? 아닌데? 내가 분명히 우리 아들 울부짖는 목소리 들었는데? 그럼 내 돈은 어떡하지? 급하니까 사채 써서 다 내줬는데. 네? 도둑놈들한테 돈을 줬다고요? 대체 얼마를요? 3천만 원. 나한테 있는 쌈짓돈에 사채까지 써서 꽉꽉 채워줬지. 돈 안 주면 내 아들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며느리야 어쩌냐? 내 돈 어째? 속으로 정말 정신머리 없는 할망구야 라는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참았어요. 시모가 3천만 원 잃어버렸다고 서럽게 울었기 때문이었죠.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시모가 사채 쓴 돈은 다 남편한테 갚으라고 했어요. 시댁 식구들한테 정말 런덜머리가 나는 순간이었죠. 심지어 신우와 시모는 번갈아가며 제게 생활비와 용돈을 요구했어요. 도가 지나치는 비용은 거절하는 것도 지치더군요. 아가씨, 애 키우는 비용을 다 저한테 달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엄마인 아가씨가 충당하려고 노력이라도 해야죠. 언니, 비싼 강남집 살면서 정말 이렇게 치사하게 나오기에요? 우리 아기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설마 언니 아기 안 생긴다고 나한테 히스테리 부리는 거예요? 임신 잘 되는 내가 부러우면 부럽다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그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아가씨? 그렇게 돈이 타가고 싶거든 본인 오빠한테 말씀하세요. 남편은 모델일에서 번 들쑥날쑥한 돈을 다 시모와 신우이에게 퍼주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언젠가부터 가게를 저 혼자 이끌고 가는 느낌이었죠. 남편에 대한 애정도 이미 식은 지 오래였고요. 어느 날은 남편이 밑에 뾰루지가 났다며 비뇨기과에 가본다고 하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썼죠. 난임병원에는 그렇게 가기 싫어하더니 고작 뾰루지 하나로 난리를 치며 쪼르르 비뇨기과에는 달려가는 꼴이라니 꼴배기 싫더군요. 병원에 다녀온 남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그 얼굴을 보고는 시모가 괜시리 제 탓을 하며 말하더군요. 우리 아들 얼굴이 반쪽이 됐구나. 아들아, 애 못 낳는 늙은 여자랑 빨리 갈라서고 세상가 들어라. 전 머리 끝까지 화가 났지만 남편의 충격적인 말에 쓰러지는 줄 알았네요. 자기야, 비뇨기과 의사가 나 고환이 없대. 선천적으로 없었대. 그래서 내가 몸에 털이 안 났었나 봐. 뭐? 그런 게 어딨어. 우리 정상적인 부부 관계도 다 했잖아.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그 순간 머릿속에 종이 울리는 것 같았어요. 이 지긋지긋한 족속들을 내 집에서 다 내쫓아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죠. 지금까지 남편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한테서 당한 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빡치더군요. 어차피 아이를 갖지도 못할 남편과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싹 가셨죠. 전 시모와 시누이 남편에게 사자후를 날렸어요. 당신 당장 이혼해. 그리고 어머님, 애 못 갖는 거 다 내 탓이라고 했죠? 근데 어쩌나? 당신 아들이 고안이 없다네요. 이 지긋지긋한 인간들. 내 집에서 당장 나가줘요. 내일 아침까지 짐 빼도록 해요. 아니, 내가 손수 이삿짐센터 불러서 짐 다 빼버릴 테니 그렇게 알아요. 시모가 내게 매달리더군요. 아, 며느리야, 얘야, 진정하려무나. 우리 아들이 그런 줄은 꿈에도 몰랐구나. 지금껏 너 나이 많다고 탓한 거 용서해 다오. 우리가 능력 있는 며느리 아니면 언제 강남 아파트에 살아보겠니? 나 안 그래도 이 동네에서 강남 사모님 소리 듣고 있었는데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는데 식구끼리 쫓아내고 그러면 쓰겠니? 더 이상 시모의 머리카락 한 올도 보기 싫었죠. 같은 집에서 숨쉬고 사는 것도 싫었어요. 이혼하는 마당에 더 이상 내 알 바 아닙니다. 내 집에서 나가주세요. 앞으로 변호사 통해서 연락 주시고요. 애도 없으니 이혼도 빠르겠네요. 시댁 식구들 모두 다 내쫓아버리는데 한 2, 3일 걸렸네요. 아주 거머리처럼 찰싹 들러붙어서는 지도키도 안 나가더군요. 속은 후련했지만 웬일인지 너무너무 눈물이 났어요. 첫 번째 남자한테 사기당해 파혼하고 두 번째 남자와 결혼까지 했다가 이혼하고 나니 내 신세가 처량했죠. 직장에선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됐지만 업무 중에도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났어요. 옆자리 45세 노총각 동료가 위로해 주더군요. 서윤 씨, 그거 서윤 씨 잘못 아니에요. 그동안 남자 운이 지지리도 없었나 봐요. 이거 먹고 힘내요. 서윤 씨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셔 사탕 사왔어요. 그가 사다 준 사탕을 보며 피식 웃음이 나더군요. 신맛 사탕을 먹으니 침이 확 올라오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회사에서까지 질질 짜는 내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별것 아니었지만 진짜 그 사탕을 계기로 정신 차리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옆자리 노총각 동료의 많은 위로 덕분에 마음의 힘을 얻기도 했고요. 사적으로 처음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대화도 많이 나누고 사귀게 되었네요. 그러다 보니 덜컥 임신이 되고 말았어요. 제 나이 39살에 혼전 임신이라니. 그동안 그토록 원했던 임신이 이리도 쉽게 되는 게 참 아이러니하더군요. 임신을 확인하자마자 남친에게 알렸는데 순박한 남친은 고맙다며 엉엉 울더군요. 양가에도 이 사실을 알리고 아주 간소하게 상견례를 치르고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살게 되었어요. 이전 결혼해서 신혼집으로 썼던 그 집은 팔아버리고 남친 명의의 아파트로 들어갔죠. 다행히 남친 집안은 중산층 이상이어서 제가 부양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것만으로 감사했는데 시부모님들께서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가, 네가 우리 집안에 마치 선물처럼 느껴지는구나. 우리 아들이 노총각이 되어 장가도 못 가는 줄 알았는데 구제해줘서 정말 고맙다. 그 전에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고 들었어. 액땜했다고 생각하고 우리 한 식구가 되어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꾸나. 난 절대 너희 결혼 생활에 터치하지 않을 거야. 다만 우리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말하렴. 하나뿐인 외아들한테 지원해 주려고 지금까지 열심히 돈 벌어놓은 거 아니겠니? 시모의 손을 잡고 엉엉 울었네요. 마치 하늘에서 저에게 내려준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죠. 지금까지 고생했다고 내려준 선물 같은 기회 말이죠. 현재 만삭인 지금 앞으로는 아이를 위해 좋은 일만 생각하렵니다.
그지 같은 과거 일과 과거 인물들 다 잊고 좋은 사람과 좋은 이야기만 하고 살렵니다. 제발 우리 가정에 긍정적인 일들만 가득하기를 기원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께서 꽃길만 걸을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사연살롱 구독자분들 화이팅! 제 인생도 화이팅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